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 진행자입니다. 외교톡톡에 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행사는 바로 외교부와 청년, 청소년들이 직접 소통하는 외교톡톡이라는 행사입니다. 외교톡톡은 프렌즈 오브 모파가 직접 기획하여 학생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외교부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외교부 정책홍보 담당관님을 모셔서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장준성 정책홍보 담당관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외교부 정책홍보 담당관을 맡고 있는 장준성입니다.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에 오신 모든 분들 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모두에게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드렸지만 외교톡톡이 2012년에 시작해서 15회를 맞았습니다. 외교톡톡은 우리 대한민국 외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젊은이들의 문제의식을 한데 모으고 또 현장에서 치열하게 뛰는 우리 외교관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모색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낭만적인 직업은 아닙니다. 사실 고충과 고통과 고민이 많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험과 위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우리 국가 이익과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의 공공외교와 국민외교를 위해 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멋진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이 대학생 청년들의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외교부에 정말 내노라 하는 대표 선수들을 모두 모셨습니다. 이 바쁘신 와중에 와주신 저희 외교부 외교관들께 감사드리고 그 게스트들 또 못지않게 사실은 오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게스트는 바로 이 자리에 와주신 대학생 청년 여러분들입니다. 귀한 이 금요일 오후에 황금 같은 시간을 내신 만큼 여러분께서 꿈꾸시는 우리 외교관의 어떤 미래상, 우리 외교의 미래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소통다운 소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느끼고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장준성 과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만으로도 벌써 기대감이 쑥 올라갔는데요. 그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열리는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외교관이 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외교관이 되는 방법, 특히 외교부 공채 시험에 대해 외교관들의 생생한 합격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외교관이 되는 방법이라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외교관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혹시 얼마나 있는지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와, 정말 많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강연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개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첫 번째 외교관 강연은 5급 공채 시험인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시험은 과거 외모고시가 변화된 시험인데요. 강연을 해주실 분이 누구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외교부 유튜브에도 등장하시는 최원준 외모 사무관입니다. 최원준 사무관님은 2017년에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합격하고 2018년에 입부하여 지금은 아프리카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충과 고통과 고민이 많은 외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원준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떨리고요. 앞에서
먼저 조나단이 너무 강연을 잘해줘서 사실 조나단이 재밌는 얘기 할 때마다 저는 못 웃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대학교에 오랜만에 오니까 저도 대학 시절 생각도 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젊은 기운을 또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그럼 인사말은 이거네요. 네. 인사말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외교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중에서는 정말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직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친구 따라서 비 오는데 한번 가봐야지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라는 시험 자체가 정보도 많이 없고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이 가장 이 고시라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수험생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강연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뭐 외교관의 업무나 뭐 생활 같은 부분들은 추후에 이 패널 분들과 함께 다시 소개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되게 잘 못해요. 재밌게도 못하고 근데 대신 이제 솔직하게 좀 여러분들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연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질문이 있다면 질문 시간에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교관이 되는 법,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이 아니라 외교관으로 선발되기 위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으로 1, 2, 3차 시험을 봅니다. 1, 2, 3차 시험을 보고 국립외교원이라는 곳에 입교해서 1년 동안의 과정을 수료를 하신 후에 저희 동기 기준으로는 12월 달에 최종 임명이 되게 됩니다. 총 기간으로 시험 준비 과정을 빼고 순수 시험 보는 과정과 그리고 교육 과정 이를 합치면 총 3월 달에 1차 시험을 치르시고 이후에 2차, 3차를 거쳐서 9월 달에 합격 발표를 받으시면 12월에 외교원으로 들어가게 되세요. 그리고 이듬해 12월에 이제 최종 임명이 되니까 한 총 1년 9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외교관 후보자로 지원을 하시면 총 3가지 전형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일반 외교 전형, 그리고 지역 외교 전형, 마지막으로 외교 전문 전형이 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일반 외교 전형으로 지원하시게 됩니다. 일반 외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이 없으니까 대학생활 중에서도 뭐 자유롭게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시고 나서 이제 1차 시험을 보기 전에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영어, 제2외국어, 그리고 한국사 이렇게 3가지가 선결 조건으로 이건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일정 조건을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영어나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험이 있고 다양한 시험에 일정 점수 이상의 시험 점수를 받으면 그거를 원서 접수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이제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된 거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이라고 하나요? 그 시험의 2급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1차나 2차 시험을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선결 조건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없으면 조금 좀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좀 꽁기꽁기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시기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딱 끝내놓고 이제 시험 준비 시작한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과 공직 적격성 시험이죠. 보통 피셋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2가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저는 2016년도 시험 3차에서 떨어져서
17년도는 1차가 면제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17년도에 처음으로 헌법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데 이 다행이죠. 네, 헌법은 공직자로서 꼭 알아야 하지만 네, 시험은 치르고 싶지 않네요. 아무튼 헌법을 그때 도입이 됐는데 그래서 동기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동기들이 헌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조문과 법리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한다고 하고 또 판례 같은 부분은 많이 암기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후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공평가랑 통합논술시험 이렇게 두 가지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시험을 거쳐서 이제 합격 발표가 나게 되면 국립외교원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국립외교원 생활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오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비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멋진 대학교에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들은 이미 다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팁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헌법, 공방법 제가 순서가 좀 헷갈려서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피셋이라고 했죠. 공직 적격성 시험 세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보통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식의 이해를 물어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험 기출 문제를 한번 보시고 이런 시험이구나, 이런 시험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은 안 오시겠지만 먼저 이런 시험이구나 라는 걸 먼저 봐주세요. 그 후에 내가 한번 풀어보시고 이 과목은 나랑 좀 맞네, 이 과목은 내가 조금 어렵네 라는 거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상황 판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인데 상황 판단 얘기만 들어도 저는 치를 떨었어요. 상황 판단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신 저는 언어 논리가 그나마 이제 한국인이니까 이거는 그래 이거는 해야지 라는 생각이 풀었는데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논리가 조금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신만의 강점이 있는 분야를 파악해서 어려운 과목을 자꾸 매달리시고 더 점수를 높이려고 하시지 말고 잘하는 과목의 점수를 좀 높여서 평균선을 좀 높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차 시험은 2차 시험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다 제가 써놨는데요. 네,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합격선 이상만 되면 이거는 최종 합격할 때 시험 평가에 고려되지 않으니까 합격선 조금 이상이시라면 2차 공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셋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기가 풀어보고 이게 일정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정리를 하시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푸는 방법이나 아니면 정확성을 높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차 시험으로 넘어갈게요. 2차 시험은 서술형입니다. 2차 시험은 서술형. 이게 그냥 객관식이 아니면 뭐 서술형이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서술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내가 개념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이해가 아니면 서술로 풀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험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이 개념이 완전히 이해됐다 하시기 전에는 넘어가지 마시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좀 남들한테 설명하는 버릇, 설명충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설명충이 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내가 파악했다고 하면 가서 엄마나 동생이나 잡고 사실 국제법에 이 무력 불사용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들어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제 통합 논술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 과목이 엮여 있어요. 한 문제에 국제 정치학, 국제법, 그리고 경제학 이 세 가지 과목이
뭉쳐서 한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 과목이 겹치는 그런 이슈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RCEP이라고 하죠. 그 중국 주도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들 아시죠? 네, RCEP이라는 주제는 사실 그 국제 정치학적으로는 뭐 미중 간의 패권 뭐 경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는 이게 지역 무역 협정을 창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규범을 물어볼 수 있고, 또 경제학적으로는 자유무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제통합 논술 시험에는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르다. 답안 작성 훈련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론 공부를 하시다가 나중 되면 점점 이제 답안지를 쓰시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때 느끼시게 될 텐데 내가 아는 것을 논리적으로 답안에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신다면 그 학원에서 답안지 연습할 때마다 최고 답안을 나눠주거든요. 최고 답안을 모방하시는 것, 그리고 두 가지식으로 작성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그리고 나만의 어구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및 태도.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는 정도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중요한 거죠. 목표의식 다잡기라고 적었는데요. 이 시험 자체가 굉장히 길고 좀 오랫동안 준비하고 많은 공부량이 필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100m 달리기보다는 마라톤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멘탈이 깨지면 굉장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식을 계속적으로 다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공부에만 매몰되지 말자. 틈틈이 국제정세 습득, 이것도 공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의 다른 시험과 다르게 조금 흥미롭게, 뭐 시험이 흥미롭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이긴 하지만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를 틀면 매일매일 북한 얘기가 나오고 매일매일 미국과 중국, 국제 정세 얘기가 항상 안 나오는 날이 없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이런 국제 정세와 연관지어서 이게 이거구나, 내가 공부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거구나 라는 점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틈틈이 공부만 하지 말고 미디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제 정세에 대한 것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줄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은 넣을까 말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개인차가 너무 크고 정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걸러 들어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걸러 듣고 내 스타일이 확실히 있다면 내 스타일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보통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학원을 가시면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답안 작성 연습, 그리고 기타 특강 등등등 굉장히 많은 그 강의 폭탄들이 있는데, 내가 이 강의를 다 듣다 보면 사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이해하기도 전에 다음 강의를 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되게 머리가 좀 돌이라서 그런지 이게 머리에 여러 번 새기지 않으면 사실 새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습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비순환을 들었어요. 예비순환을 듣고 1순환을 건너뛰어요. 1순환 중에는 그 예비순환을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하고 필요하다면 2순환을 듣고, 뭐 이렇게 제가 강의를 좀 선별적으로 골라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순간 사이사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량이 많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이렇게 시험 얘기를 드리는 것 같고 15분 동안 짧은 시간이어서 과목에 대한 뭐 그런 자세한 사항도 설명을 못 드린 것 같고요. 또 이 외교관이란 직업에 관심을 가져볼까 했는데 시험 얘기하니까 좀 질리고 막 그러실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뒤에 다시 여기 앞에 계신 패널 분들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강연 해주신 최원준 사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최 사무관님 외교부 생활에 대해서는 토크 콘서트에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7급 공채 시험인 외무 영사식 시험에 대한 강연입니다. 최근에는 다른 어떤 시험보다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무척 높다고 하는데요. 외무 영사직 시험은 7급 시험 중에서도 합격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2018년 공채 시험을 합격하고 2019년에 입부한 박가을 외무행정관님이 7급 외무 영사직 시험 합격 방법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여러분의 동문 박가을입니다. 저는 2018년 7급 공채 직렬 중에 하나인 외무 영사직에 합격을 해서요. 현재 8개월 차 근무를 하고 있는 신입 행정관 박가을 외무행정관입니다. 네, 우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7급 직렬 중에 하나인 외무 영사직 시험 제도랑 그리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기에 왔고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시험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외무 영사직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몇 명이 보이네요. 네, 우선은 외무 영사직은 2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는 객관식 필기 시험입니다. 예전에는 영어까지 포함해서 총 7과목이었는데 현재는 영어 검정 능력 시험으로 대체가 되어서 필수 과목으로 5개, 즉 국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그리고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면 2차 면접시험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서 최종 합격을 하면 외교부로 입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서랑 기출문제집을 베이스로 좀 꼼꼼히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떤 과목은 뭐 과감히 버리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과감히 버리기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너무 이게 시험이 리스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서랑 기출문제집을 다 꼼꼼히 보면서 그리고 각 과목별로도 조금 더 자세히 본 스타일이었는데 우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도 조금씩 봤었어요. 이렇게 한자 아침에 그냥 20분 정도 투자를 하면 한문이나 한자의 비중도 국어 과목에서 꽤나 크거든요, 7급은. 그래서 한자도 이렇게 20분씩 투자를 하면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독일어 공부를 했었어서 기본 그 베이스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뉴스 기사를 하나에서 2개 정도 매일매일 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이체 벨레라는 그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 학습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씩 보면서
다양한 분야의 어휘도 습득을 하고 그리고 좀 세련된 뉴스 기사의 그런 어려운 문장들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막상 그 본 시험장에서 보는 문제집 위에 있는 지문들은 또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뉴스 기사로 공부를 하는 것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한국사 공부하는 걸 가장 싫어했었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막상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보면 굉장히 낯선 사료 문제에 지역적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면서 다양한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시험 전까지 한 10권 정도 모의고사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집을 좀 다양하게 풀면서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키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 같은 경우에는 8월 중순 정도가 시험이면은 7월 말까지 헌재에서 나오는 새로운 판례들까지 다 습득을 하고 꼭 시험장에 가셔야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인강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선생님들이 많은 그 최신 판례 강의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쉽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고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대정치학 같은 경우에도 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방대한 와중에 또 외교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고득점을 하려면. 그래서 저는 한 선생님의 그 강의를 외교사 강의를 들으면서 A4용지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연도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책을 정독을 하면서 인강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한 책을 다 보고 나니 한 20장, 30장 정도의 저만의 연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휘발성이 강한 내용이니까 시험 전까지 그런 연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주다 보니 머릿속에 잘 들어왔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나중에 입부를 해서도 또 대형 지식으로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법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좀 다양한 예전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그 조그만 협약들의 생소한 지문들까지도 많이 조문들까지도 많이 나오는 추세라서 저는 조문집을 하나 사서 틈날 때마다 조문집을 좀 정독을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시험 며칠 전부터 이제 조문집을 꼼꼼하게 봤었는데 시험 문제 막상 그렇게 나오니까 또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문집을 보면서 조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가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점심과 저녁을 기준으로 오전 시간에는 언어 공부를 했어요. 국어랑 제2외국어를 3시간 자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공부를 했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주요 과목인 국제법이나 국제정치 중에 하나를 한 4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한국사나 헌법 중에 하나를 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점심을 먹고 어제 국제법을 했으니 국제정치 그리고 저녁 먹고는 어제 한국사를 했으니 헌법 이렇게 이틀 주기로 모든 전문 과목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루 일과를 세우시면 좋은 점이 좀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과목에만 치중되지 않아서 골고루 모든 전 과목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필기 시험을 다 보면은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이 남아 있는데요. 약 한 달간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저는 면접 학원을 등록을 해서 면접 학원에서 구성해주는 스터디를 잘 활용을 했었습니다. 스터디를 운영을 하면서 주 2회 개인 PT 작성 그리고 발표하는 연습 그리고 그 스터디원들이 후속 질문 같은 것들도 즉흥적으로 해줘서
순발력을 요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집단 토론도 연습을 하다 보니 막상 실전에서는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할 때에는 신문을 매일매일 읽었는데 노란색 형광펜 같은 거를 가지고 신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 같은 것들 이런 거 표시를 하면서 읽으니까 나중에 PT 발표라든지 토론 연습할 때 배경 지식으로 너무 잘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이나 뭐 사회 이슈 관련된 책이나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도 시간이 있으면은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기시험, 면접 시험이 설명이 끝이 났고요. 제일 중요한 공부 장소, 체력,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슬럼프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 장소는 본인이 공부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을 보니 집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고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고 독서실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 여기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저 역시 중도에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친구들도 사귀면서 같이 자극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주변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또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같이 힘들면 같이 뭐 서로 조언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반에 열심히 한다고 막 달려도 체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후반에 이제 힘을 못 쓰고 또 실전에서 그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뭐 자전거라든가 뭐 헬스라든가 이런 걸 하신다면 그냥 그거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라도 꾸준히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잠도 좀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면서 대신 깨어있는 시간 동안 알차게 시간을 보내면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관리도 되고 그렇게 꾸준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스트레스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을 잘 챙겨 드시고 잠도 좀 푹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슬럼프 극복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슬럼프는 대부분 본인이 갖고 있던 열정이 식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만큼 성적이 뒤따라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가 올 때마다 그 외교부 건물 앞에도 한번 가서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이제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검색도 해보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정책 홍보 담당관실에서 여러분한테 무료로 SNS 뭐 자료도 많이 나눠주고 그리고 홍보 영상도 많이 만들어서 지금 많이 국민들한테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가 오면은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나 보면은 또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또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씩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시는 공부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은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7급 외무 영사직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강연 해주신 박가을 행정관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과를 식사 시간 기준으로 나누어 규칙적으로 꾸준히 공부하셨다는 얘기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두 분의 강연을 들으며 합격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입 외교관 두 분에게 듣는 합격 비법. 외교부 공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였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외교관이 되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외교관이 소속되어 있는 외교부는 어떤 곳인지, 외교관들은 국내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네요. 단순하게 외교관이 되는 방법만 아는 것보다 실제 외교관들의 삶은 어떤지, 근무 환경은 어떤지, 몸소 겪고 있는 외교관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들어보고 싶어졌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외교톡톡을 준비한 진정한 이유죠. 맞습니다. 이어질 토크 콘서트에서는 현직 외교관 4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상 1부 진행을 맡은 15기 류여진, 황혜령이었습니다. 1부 행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외교관 후보자 본부 실습기 영상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시한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홍보 담당관실에서 실습 중인 외교관 후보자 류효정이라고 합니다.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김현준입니다. 이준영입니다. 지승 교육생입니다. 볼튼 백악관 보좌관님께서 방문하셔서 취재 지원이 있었는데 보안 사항도 있고 계속 그 일정을 변경하고 했기 때문에 한치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갑자기 10분 전에 볼트 보좌관이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엘리베이터가 봉쇄되고 저희가 되게 당황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계단을 열어주시면서 17층까지 가려면 10분 만에 뛰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너무 중요한 상황이니까 근데 제가 진짜 그때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 2층부터 17층까지 그 하면 들고 진짜 엄청 뛰어갔던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사무관님이랑 행정관님이랑 막 샌드위치에 대해서 되게 열띠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 이 샌드위치는 맛없는데 이 샌드위치는 너무 맛있고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먹어도 맛있다 이러길래 그게 너무 궁금한데 여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날 나왔던 샌드위치가 그 샌드위치여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준비해서 드렸으니까 뭐 저거 보시면서 이제 준비해놓은 거 보시면서 좀 밥값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재생능력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장관님 오시네요. 연예인 본 것처럼 연예인 연예인처럼 신경 쓰고 움직이니까. 프레시한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해주시는 그런 토론이 됐겠죠? 자, 제공된 것만큼 좀 투자된 효과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네, 좋은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 저는 처음에 샌드위치 안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장관님이 등장하시니까 동기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저한테 진짜 선물 주신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과 헝가리 수교 30주년 기념해서 그 포럼을 하는데 여기 뭐 들어있는 거 어떤 게 들어있어요? 가방에는 배고플까봐 사놓은 빵이에요. 아 제가 약간 먹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네, 알겠습니다.
같이 배지 나누는 거 같이. 아, 네네. 네. 주한 대사님이 어디 계시는데? 맨 앞에? 출동? 이거 너무 없어. 저기 바로 옆에 계신 받으신 거 안 받으셨을 것 같아. 출동? 남자분이시고 너가 드리는 여자분 이분이시죠? 지금 헝가리 대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려고. 이제 외우나요? 이제 외우는 처음이에요? 페루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그 국경 리셉션에 저희 측 정부 대표로서 차관분이 돼서 연설을 하시는데 그 행사 전에 아르헨티나 국경의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실제로 태극기가 반대로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바꿔 알아가지고 네 칭찬받았습니다. 잘 맞는 것 같아요. 누구 만나고 뭐 전화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뛰고 동선 확인하고 이런 게 되게 긴박감 있고. 네, 저희 단체 방문증 매일 교환해서 다니고 있어요. 수준이 아직 민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저희 이름도 있네요. 네, 사진이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저희를 다 사무관으로 불러주시는데 이 사무관이 이래서 저는 당연히 저를 부르지 않으시는 줄 알고 쳐다도 안 봤었는데 저한테 와서 이 사무관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되게 놀랐었어요. 사람들이 맨날 본부에 오면은 울면서 집에 가거나 집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본부 실습에 온 다음에 처음으로 외교부를 외교부라 부르지 않고 우리부라 불렀어요. 좋아, 지금 나왔습니다. 문화교류 교육관입니다. 자원의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전화가 3번 이상 울리고 사무실에서 한숨소리가 들릴 때 전화를 당겨받는다. 처음 딱 받았는데 누군지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어버버 그랬더니 재차 묻는 게 결례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해라. 그때부터 내가 전화라도 못 받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넥타이가 필요할지 몰라서 여기 이렇게. 처음에 그 시험 시작했을 때는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될 수 있을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내가 홀다고 40명, 30명 안에 들 수 있을까? 잘 안 믿겠다. 이제 안 해도 된다. 원래 학교 발표 시간이 6시인데 1분 정도 늦겨서 1분이 진짜 거의 1년 같았어요. 왜냐면 그거 1분 딱 안 오면 1년 더 해야 되니까 58분에 문자가 왔어요. 그 58분에 온 문자 제 친구가 장난으로 보낸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친구가 끝나온 거 얼마나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시연입니다. 10분 대기조다.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랑 나침돌이다. 외교관은 외교관이다. 근데 저는 이거 목걸이 진짜 잠시요 태극기 있고 그래서 항상 이거 아침에 출근할 때 매면서 이게 국가대표가 자랑스럽게 출근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외교부 서포터즈 15기 김서연입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 순서는 외교관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앞선 강연은 외교관이 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었는데요.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계실 학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외교관 분들과 외교관에 대해 그리고 외교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분들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건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정책 공공외교과 정현정 과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저번 헝가리 유람선 사고 당시 제일 먼저 급파되어 현장을 지켜주신 해외안전지킴센터의 오세정 사무관님이십니다. 네, 조금 전에 외교관 후보자 시험 소개를 해주신 외교부 아프리카과 최원준 사무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무영사직 시험에 대해 말씀해주신 외교부 외교사절 담당관실 박가을 행정관님이십니다. 네, 모두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한 분씩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정책공공외교과장 정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해에 외교부 입부를 했고요. 외교부 입부에서는 외교사절 담당관실, 그리고 동남아 통상과, 경제기국과, 개발정책과, 그리고 좀 전 오늘 테마인 아프리카과, 그리고 현재는 정책공공외교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간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주 OECD 대표부, 그리고 중국 사천성에 있는 청도 총영사관, 마지막으로는 북서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 대사관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지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오우세정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외교부에 입부했고요. 입부한 이후에는 외교역량평가단, 그때 당시는 외교역량평가단인데 지금은 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외교역량평가단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재외국민안전과, 그리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해외안전지킴센터에 근무하고 있고요. 재외 공간으로는 알제리와 뉴질랜드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연수는 프랑스에서 재난관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과 최원중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입부했고요. 지금은 13개국 아프리카 국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네, 아직 성장 중인 초심 외교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사절 담당관실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박가을 외무행정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에 앞서 외교부 그리고 외교관에 대한 사전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그 질문들을 여기 계신 외교관 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외교관의 근무 환경 그리고 근무 경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현정 과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은 국내에서 몇 년 근무하고 해외에 나가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공관 근무와 본부 근무의 차이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 과장님이 근무하신 공관과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교부에 입부하면 얼마 만에 해외 근무를 하는지가 가장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일반적으로 보통 외교부에 입부한 다음에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해외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해외 근무하기 전에 본부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는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무원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특정 업무를 맡으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외교부 본부 근무는 크게 나누면 지역국과 기능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마다 과를 바꿔요. 그러면 굉장히 자주 과를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요즘 같이 이제 외교가 중요한 환경에서 이 대한민국 외교관은 특히나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스페셜리스트이자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업무를 아주 높은 수준에서 잘 완수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동시에 될 걸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교부에 갓 들어오는 신입 직원일수록 가능한 한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근무할 때와 해외 공간에서 근무할 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해외에서 근무할 때 일단 대한민국 대표다라는 영예와 책임을 동시에 갖고 업무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임해야 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공간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크게 나뉜다면 정무, 경제통상, 공공외교, 문화, 영사, 총무 이런 업무들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런 업무들은 공간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대표부, 대사관, 총영사관에 따라서 업무의 비중이 다를 수 있고, 또 공간이 좀 작은 공간이라면 한 명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국내에서나 아니면 해외에서나 외교관은 업무 환경이나 업무가 굉장히 자주 바뀌다 보니 외교관으로서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제한된 상황과 시간 속에서 맡은 임무를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완수해내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처음에 주 OECD 대표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대표부라고 하는 것은 보통 국제기구와의 다자 외교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제가 OECD 근무할 때는 주된 담당 업무 분야가 ODA 개발 원조 분야였고요. 그러면 ODA와 관련된 다양한 회의들 자료를 준비하고 우리 입장을 검토한 다음에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일들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청도 총영사에서 근무할 때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공공외교 문화 쪽 파트였고요. 총영사관은 대사관과는 달리 지방 정부와 주로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당했던 주청도 총영사관에서는 사천성, 충칭시, 운남성, 귀주성 같은 이제 중국의 남부 지역 지방 정부들하고 일했는데요. 그런 중국과 한국 간의 문화인적 교류 업무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모로코 대사관에서는 대사관은 양자 관계의 최전선에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현안을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 저는 정무 경제 업무를 다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무 쪽에서 본다면 주재국 정세를 시시각각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주요한 외교 현안이 있으면 모로코 정부랑 교섭을 하고 또 고위 인사 교류나 아니면 다양한 정책 협의회 같은 것을 운영하는 일을 주로 정무 쪽에서는 했고요. 경제 쪽에서는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점들 해결을 지원하는 업무들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해외안전지킴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오세정 사무관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관 근무 시 험지에 파견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오세정 사무관님께서도 험지 근무 경험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신변 안전을 위해 실제 근무지에서의 행동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공관에 근무하면서 겪으셨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험지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외교부 내부에서 이제 특수지라고 합니다. 이제 특수지라고 분류된 국가가 약 60여 개가 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들었다시피 전 세계에 우리 제외 공간이 164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대사관, 총영사관이 포함된 거고 대사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의 수도에 가 있는 우리 대사관은 115개가 있어요. 근데 특수지가 60개라니까 거의 그냥 반이 특수지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수지를 가나 다라라고 분류하는데 아주 이제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내전 중이거나 아니면 타국과 전쟁 중인 국가 아니면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나라들 그런 나라는 이제 특수지 가로 분류돼가지고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험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제 알제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많이 좋았는데 제가 근무할 때 당시에는 이제 내전이 끝날 무렵이어가지고 제가 부임하기 한 2달 전에도 이렇게 대사관 앞쪽에서 큰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한 70여 명이 사망하고 대사관 유리창 다 깨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험지에서는 이제 신변 안전이 제일 유의가 되니까 보통 그런 내전 상태거나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서는
그곳에 주재하는 외교관들한테 행동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지역을 가지 못하게. 그리고 일정 지역에 가려면 꼭 경호 인력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교부에 입부하고 아주 신입 직원이죠. 신입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최초로 갔던 공간이 알제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는 웬만한 데를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뭐 하여튼 신선한 경험이었죠.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현정 과장님께 해보겠는데요. 국내와 해외를 순환하며 근무하는 외교관은 매우 역동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업 같은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현정 과장님은 특히 외교부 입부 후 해외 연수, 공관 근무, OECD 대표부 등에서도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시니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했었는지 어려웠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관은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려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업무를 받자마자 바로 전문성을 갖춘 팔방미인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도전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공간이 이렇게 3번 바뀌면서 다 새로운 대륙, 새로운 언어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부임에 가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최대한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그리고 또 근무하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또 업무를 하려면 사실 외교관의 업무라는 게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거거든요.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저 같은 평범한 70년대 생활한테는 이제 가장 큰 도전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여성 외교관으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도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고요. 이제 가족들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교관은 도전해볼 만한 장점이 많은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자리에 오시고 외교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도전 정신이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동기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관이 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외교관은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 식견을 넓히고 또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감사하게도 외교관은 각계각층의 국내외 최고의 지식인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합니다. 또 업무의 연장선에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좀 전에 그 조나단이 발표할 때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외국에 또는 다른 문화에서 갖고 있는 편견들, 잘못된 편견들이 사실은 그 나라나 문화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관은 이제 해외 근무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각 나라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하고 또 서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각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다른 관점에서 외교관의 장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외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해외 나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상이 높습니다. 세계 경제 12위권이고 글로벌 브랜드 가치 면에서도 10위권에 등록이 되어 기록을 그 정도로 위치하고 있고요. 또 세계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한 세대만에 이렇게 바뀐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평화 번영을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동료로서 또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국제기구나 다른 민관 공공기관에서 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라는 그런 대한민국 프리미엄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인재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직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원준 사무관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교관이 되고 처음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또 그리고 외교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전공이나 꼭 들어갔으면 하는 교과 수업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아프리카과에 있고 이게 첫 과이기 때문에 아프리카과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과장님이 여기 정현정 과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과장님으로서 제가 사랑구실을 할 수 있게 이렇게 0.5인분도 못하는 사람에서 1인분 정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저희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저를 좀 하드 트레이닝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를 맡겨주셨어요. 감사하게도 13개나 되는 국가를 맡겨주셔서 제가 일단 대사관이 있는 국가는 세네갈,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3국가지만 대사관이 없는 국가를 겸임하고 있거든요. 한 대사관에서. 그래서 보통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5국가를 겸임하고 있고 또 제가 사헬지대라고 불리는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테러도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13개나 되는 국가를 맡다 보니까 그 13개 국가와의 어떤 정무나 경제 모든 것들을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대답할 수 없고 대답할 수 없으면 어떤 우리나라 정부가 입장을 내야 할 때 그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더 많은 이 절차들을 거쳐서 입장에 나가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담당에 알지 못하면 그 입장의 그 정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하고 또 뭐 회의 같은 것도 많이 참석하게 되고 또 서무 같은 것들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만드는 거 그리고 과에서 어떤 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맡겨주셔서 제가 과 일정도 한번 써보고 뭐 내년에는 어떤 일정들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저는 지역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국가를 맡아서 이제 그 국가의 데스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과 이제 기능국, 지역국, 기능국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지역국에 있고 기능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맡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개발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안보 아니면 뭐 환경 뭐 이런 자기만의 전문적인 기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전문가야. 그러니까 전문가가 돼야 되죠.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맡게 되는 그래서 동기들은 뭐 이것저것 한반도 본부라고 뭐 한반도에 대한 문제를 북한과의 문제를 다루는 본부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사실 뭐 가장 점심 약속 잡기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점심 약속, 저녁 약속 둘 다 마찬가지긴 한데 굉장히 지인분들한테 욕을 처음에 많이 먹었어요. 저는 이제 점심시간은 그래도 자유로운 편이니까 뭐 근처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뭐 그런 지인분들이랑 점심 약속을 잡고 보면은 오늘 갑자기 점심 약속 이틀 전에 뭐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뭐 어느 날 갑자기 마다가스카르를 빨리 가야 돼 최성우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동기들이랑만 이제 그런 사정들을 좀 이해해줄 수 있는 동기들이랑만 밥을 먹게 되는 거죠. 뭐 점심 약속 잡았다 안 오면 어딨어? 뉴욕이야. 아 그래 잘하고 와. 그렇게 자꾸 출장들 많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전공은 저는 불어불문을 전공을 했고요. 사실 박가을 행정관님께서는 정치외교 전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정치외교로 해서 졸업해서 많은 분들이 외교관 시험을 응시하시긴 하지만 사실 전공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물론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사실 뭐 어떤 전공에서만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은 현재 하고 계신 전공을 뭐 살리면서 또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공부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이 남으신다면 가끔 교양 말고 이렇게 자율전공처럼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 수업을 들어보고 싶네? 라고 생각해서 경제학 수업을,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근데 이제 경제학 수업을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뭐 책 같은 거는 사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수험서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국제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왈츠 이후 같은 그런 책들을 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박가을 행정관님께 여쭤볼 텐데요. 외무영사직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셨던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제2외국어 과목들이 실제로 근무하실 때 도움이 되나요? 또 외무영사직으로 입부하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시험 공부했던 과목들이 업무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헌법 같은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때 법령에 근거해서 뭐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뭐 스스로 법령이나 행정규칙 같은 거를 찾아보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제가 헌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리 외교부에 국제법규과라는 곳도 있고 조약과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조약들을 직접 다루는 곳들이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외국어, 영어나 제2외국어 같은 경우도 물론 아주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의전장실 밑에 있는 외교사절 담당관실이라는 곳에서는 주한 외교사절들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 지원도 하고,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들에 대한 의전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 뭐 영어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는 많이 하면, 다양한 외국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그리고 유창하게 구사할수록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외무 영사직으로 입부를 하게 되면 지금 저는 외교사절 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패널분들의 과에 제 동기들이 다 고루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책공공외교과에도 제 동기가 있어서 뭐 국예산을 편성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중동 지역의 정책외교, 공공외교를 또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해외안전지킴센터에 있는 제 동기는 또 교대 근무라고 밤을 새는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서 해외 안전의 지킴이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과에도 제 동기가 있어서 최근에 뭐 에티오피아로 출장을 간 영상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에 들어오면은 정말 다양한 일들을 본부에 있을 때 평생 다 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과가 많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꼭 하실 수 있는 곳이 외교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정현정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공공외교 그리고 국민외교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정책 공공외교과 과장님이신데 현재 하고 계신 업무와 외교부 공공외교 활동에 대해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 시작하기 전에 그 퀴즈를 할 때 보니까 공공외교를 질문에 나왔는데요. 누가 맞추신 분이 일단 어느 분이 맞추셨었죠? 네, 굉장히 쉽게 빨리 맞추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 들으면서 그래 공공외교가 이런 거지 막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답을 하셔서 요즘 학교에서도 공공외교에 대해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외교를 뭐 제 생각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공공외교는 문화, 예술, 스포츠와 같은 그런 매력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매력 자산을 통해서 외국의 대중에게 이해와 신뢰를 쌓고, 그래서 마음을 얻어서 친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외교가 최근에 이제 많이 기존의 외교랑 좀 다른 점을 한다면, 기존 외교가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에 기반을 했다면, 공공외교는 말씀드린 그런 매력 자산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와 정부 간의 전통 외교와는 달리 외국의 대중을 대상으로, 그리고 꼭 외교관이나 정부만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공공외교가 요즘 각광을 받게 된 배경은 아시겠지만 2001년 9.1 사태 이후에 하드파워에 기반한 전통 외교의 한계성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을 주시한 주요 국가들이 좀 지각을 하게 됐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소통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소통의 힘이 쌍방향으로 오픈된 소통의 힘이 중요해지고, 그에 맞물려서 일반 대중, 여러분 같은 학생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이 중요해지면서 공공외교가 이제는 기존의 정무외교, 경제통상외교와 같이 외교의 중요한 핵심 축으로서 부상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추어서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이제 공공외교법이 발효되고 지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공공외교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외교를 실제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지식공공외교, 문화공공외교, 그리고 정책공공외교, 마지막으로 국민외교, 이렇게 4가지 틀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공외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류가 요즘 굉장히 뜨겁잖아요. 저희가 외교관이 사실 한류의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류나 우리 다양한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해서 소통해 나가는 것이 문화공공외교입니다. 지식공공외교는 저희가 해외 교과서에 잘못 기술되어 있는 한국에 대한 사실을 좀 시정을 한다거나, 또 한국학을 진흥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는 활동이 지식공공외교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공공외교는 국제사회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주요 외교 정책, 예를 든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신남방, 신북방 정책, 또 우리의 국제사회 기여에 대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활동들이 정책공공외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국민외교입니다. 국민외교는 다양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서요,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맞추어 외교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취지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혹시 저희가 공공외교 브랜드가 있는데 그걸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공공외교 브랜드. 이제 공공외교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다 보시면 저희 공공외교 브랜드가 너도 나도 공공외교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의 도는 우리말의 도도 되지만 영어의 그 do가 들어가서 너도 나도 공공외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외교는 사실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공공외교, 국민외교가 우리의 국익 증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특별히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서포터즈인데요. 외교부 서포터즈 활동들이 우리 공공외교에 정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이 서포터즈에서 직접 주최하신 행사라고 해서 작은아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왔었는데요. 서포터즈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공공외교 포털 사이트도 있고 국민외교 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 드리고 싶고요.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들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외공간 공공외교 실습원 제도도 있고, 또 그 국민외교 디자인단, 글로벌 문화 꿈나무 사업 등이 있어서요. 외교부에 들어오시기 전에 외교부에서 특히 외교부에서 어떤 공공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사업들에도 참여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오세정 사무관님께 여쭤봅니다. 예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때 정부 및 외교관 직원 중 맨 처음으로 급파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해외안전지킴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데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혹시 해외여행할 때 외교부에서 보내주는 문자도 해외안전지킴센터에서 보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해외 안전 지킴센터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재외국민 보호 임무를 맡고 있는 우리 외교부의 상황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4시간 365일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제 우리 외교부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인하고 경찰, 그다음에 유관기관, 왜냐하면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지 우리 외교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우리의 준 군사력, 어쩔 때는 우리의 그 준 경찰력이 투입돼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부처 직원들하고 24시간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안전지킴센터에서는 제가 맡고 있는 일은 뭐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거는 주요 사건들 그 신속 대응팀으로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피랍 사건, 그다음에 테러 쪽을 맡고 있습니다. 요건 좀 그 보안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요 정도만 맡고 있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 세계 여러 정부가 자국민이 해외 나가서 그 자국민을 보호하는 부서들을 두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작년부터 국 단위, 그러니까 이 중앙부처는 국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과들이 모여 있는 게 국인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의 해외안전지킴센터인데, 이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은 이제 국이에요. 외교부에 있는 국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민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과입니다. 국입니다. 다른 데는 어떤 나라도 국 단위의 큰 조직이 자국민 보호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한 부서 정도. 물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 단위 국보다 더 큰 게 자국민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제국주의 정책을 폈던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 정책이 자기의 국력을 투사하는 그런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성터 드 크리즈라는 곳인데 위기관리센터인데 거기서는 자국민 보호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인도 원조까지 담당해요. 요즘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군대를 보내고 막 그 제국주의 정책을 필 수 없잖아요. 신제국주의 정책으로서 인도 원조로 하고 있다. 그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은 물론 우리는 제국주의 정책을 펴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순수하게 재외국민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국에서 저는 또 그 안에서 해외안전지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사람 좀 이따 이제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외교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직접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강연과 토크 콘서트를 듣고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마이크...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메르시 보쿠. 네, 저는 이제 외교부를 꿈꾸고 있는 꿈많은 대학생인데 제 목표가 이제 마케팅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동시에 중동 아랍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로 외교부에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중동 쪽 외교관 선발이 7급에서 안 뽑고 5급에서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경력직으로 다 전환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그쪽 지역 외교는 이제 특히 중동 지역 외교에서 외교관은 중동 지역 뭐 5급이나 7급 뭐 다양한 직급에서 이제 경력직으로 어떻게 뽑고 그 경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 과장께서 잠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외교부는 어떤 그 특정 분야를 딱 뽑아가지고 그 특정 분야에만 딱 근무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그 중동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물론
외교관 선발 시험에 중동 그 전문가를 뽑는 쪽이 있지만 지금 중동을 담당하고 있는 중동 1과, 2과 직원들이 다 그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우리 두 분이 들어온 그 입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그 과에 가서 지역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재외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중동을 또 담당할 수 있어요. 예. 여기 지역과에서 그 과와 중동 1과, 2과 내에서 그 나라 대 나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저처럼 그 영사국 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우리 재외국민 보호를 담당하는 걸 맡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건 들어오셔가지고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하게 열려 있습니다. 짧게 보충 설명을 하나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오사무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경로를 통해서 오셔서 중동 업무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중동 전문가 채용하는 과정은 사실 내후년, 그러니까 조만간에 제도가 바뀌어서 민간 경력 채용 제도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 전문가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그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을 주로 보고 채용한다는 취지를 알고 있어서 일반 경로를 통해서 외국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중동 관련 경력을 쌓다가 그 민간 경력 채용 제도를 통해서 응시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쪽 분. 감사합니다. 저는 그 부처 간에 어떤 그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일례로 좀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해외 공관마다 공식적으로 파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조금 외교 중에도 안보나 어떤 그런 정보에 관련된 분야가 있으면 조금 외교부가 모르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약간 어떤 그 뭐 검찰 경찰 간의 그 수사권을 두고 충돌하는 것처럼 그 외교부와 국정원 간에도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그런 어떤 갈등이나 혹은 직원들 사이에 그런 다툼이나 뭐 그런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히 뭐 북한 같은 경우가 뭐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을 하고 뭐 이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동에서 뭐 무기를 밀매한다거나 뭐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 특히 그런 거를 감시할 때는 국정원이 많이 움직인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외교부가 특히 뭐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게 업무가 겹치는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국정원 관련된 질문을 여기서 하셔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해외에서 저희가 해외 대사관을 나가면 외교부 직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사실 파견 나오신 주재관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앙부처 주재관도 계시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파견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모든 분들이 해외에서는 대사관, 이 대사 밑에 원 코리아 팀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하나의 팀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각 부처에 나오신 분들은 그 소속 기관에서의 고유의 업무도 하시지만 대사관에서 그 공관장의 지휘하에 같이 공동 협업할 일이 있으면 협업을 하면서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되셨나요? 국정원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니까 저희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뭐 제가 하는 분야에서 말씀드릴게요. 재외국민 보호 파트는 우리 정보기관하고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아주 협조가 잘 되는 게 왜냐하면 정보기관에서도 그 업무를 처리하고 나중에 우리 외교부에 공을 넘겨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현정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과장님께서 앞서 언급해 주신 그 국민청년 공공외교 프로젝트로 이제 청년 공공외교단으로 이제 활동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활동하면서 공공외교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는 공공외교를 이제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할 점이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외교에서 제가 생각해 가장 중요한 점은 공공외교의 힘은 소통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 우리의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면 그거는 프로파간다가 되는 거잖아요. 공공외교는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마음이 닿는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을 때 진정한 공공외교의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특히 이제 한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한류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청년들이 좋아해주고 공감해주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돼서 저희가 공공교를 훨씬 수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듯이 공공교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5급과 7급 준비를 둘 다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외교부에 딱 입사해서 얼마 안 됐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길게 몇 년 동안 봤을 때 5급과 7급이 다루는 그 업무에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이 안 됐고요. 일단 사실 지금 저는 본부 근무밖에 안 해봐서 사실 대사관 근무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한 과에서 근무를 하면 맡은 분야의 업무만 다를 뿐 5과 7급의 뭐 근본적인 뭐 업무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역과에서 근무하는데 저는 어떤 국가를 맡고 있고 행정관님은 또 다른 어떤 국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그분의 업무에 뭐 위에 있다든지 제가 뭐 그분 업무를 포함해서 더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개별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다만 예산이나 뭐 그런 그 행정관님 분들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맡아주시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업무들 빼고는 본부에서 근무할 때는 사실상 저는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 좀? 저도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실제로 외교부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정보잖아요. 제가 실제로 와보니 우선은 7급과 5급이라는 직급의 차이에서 오는 업무의 그 범위가 다른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책임감이 조금 더 따르고 약간 부담스러운 업무들은 아무래도 5급 위주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7급에 있어서 업무의 제한이 뭐 크다라고 하기보다는 또 과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뭐 제2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업무 평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그 본인의 업무 같은 거를 또 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그 직급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차별도 조금은 있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교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일과 육아의 균형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려우셨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또 어떻게 외교관님은 해결하셨는지, 또 육아를 하게 되는 외교관에게 외교부는 어떠한 복지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아서요. 사실 과거에는 정말 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여성 외교관이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고 최근 들어서 저희 강경화 장관님 오시고 나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장 중요한 분의 이제 복지 정책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종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이 해외 근무하는 건 물론 있지만 국내 근무할 때도 출장을 저희가 자주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 근무가 해외 각 공간과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근로 시간을 준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시차가 있으니까 현지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한밤중 새벽에도 연락이 오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주말에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달려가야 되고, 또 공간에서도 해외 공간에 한국에서도 육아가 어렵지만 해외 나가 보시면 한국이 그래도 꽤 살만한, 그리고 일과 아이를 키우기에 괜찮은 나라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런 환경에 또 저희가 뭐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는 경우에 결국은 의존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가족. 특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친정 부모님이 아직까지 절 AS 해주시느냐고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족들에게 항상 이제 미안하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여성 외교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또 그만큼 힘든 점도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여성 외교관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만나는 다른 나라 외교관들 만나보면 비슷한 고충을 얘기를 합니다. 옆에 분. 네. 저는 앞서서 이제 외교관에서 일들이 서로 각기 다르고 서로 이제 존중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조직 문화, 그러니까 외교관 내에서의 조직 문화가 좀 위계 질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자율성이 보장되거나 혹은 개개인을 존중해주는 좋은 의미에서의 개인주의 문화도 있는지, 그 외교부 내부에서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직 문화는 제 입장에서는 좋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밑에 들어와서 그런 조직 문화 밑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나가주시면 농담이고요. 저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놀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며칠 지내다 보고 뭐 며칠 이렇게 과에서 처음 챙겨주시고 환영식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저는 보통 이렇게 뭐 과장님이 나와서 오늘은 뭐 먹을까? 난 짜장면 이렇게 하면 짜장면 따라가잖아요. 저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들어왔죠.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다들 한 분씩 한 분씩 나가시는 거예요.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한 분씩 한 분씩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약속, 그 개인 약속을 잡고 만약에 약속이 없으면 자기 개인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약간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점심시간 문화가 굉장히 저는 놀랍더라고요. 굉장히 그 이런 사회적인 게 처음 경험하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점심시간에 4시간이구나. 내가 뭐 옆에 교보문고 가서 책을 읽어도 되고 뭐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넷플릭스를 봐도 되고 이렇게 좀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있구나. 이 점이 하나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식이죠. 회식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좀 긴장을 하고 이제 상쾌한 챙겨야겠다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처음에 첫 번째 회식은 저녁이었어요. 저녁 때 할 때는 과장님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그날 먹은 게 뭐냐면 파스타. 파스타로 회식을 해? 소주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좀 놀라고, 굉장히 이제 새롭다. 이게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회식 뭐 먹고 싶다 그러면 투표를 해서 정하는구나. 두 번째 놀란 건 점심시간에 회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점심 회식하면 좋잖아요. 점심 어차피 먹어야 되는데 같이 회식도 하고 집에는 갈 때는 뭐 퇴근 시간 부담 없이 집에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조직 문화가 저는 다른 곳에서 근무해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저도 처음에 과에 왔는데 카톡 익명 게시판으로 투표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제가 새로 왔으니까 과외식을 하자. 근데 뭐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메뉴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익명 투표다 보니 그 결과에 아무도 뭐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인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확실히 있고, 그리고 점심 회식을 주로 하다 보니 뭐 신혼이라든가 아기가 있다던가 뭐 집에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 분들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빨리 퇴근을 해도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청년 활동으로서 NGO 단체인 한세이올이라는 문화공공외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간다고 했더니 같은 이제 활동하는 팀원들이 그럼 이거 꼭 물어보고 와라라고 해서 대표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아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셨고 저희도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 위주로 친구처럼 이렇게 공공외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돈인데요. 하면서 이게 친구처럼 하다 보니까 뭔가 저희 돈으로 활동을 기획할 때 뭐 이럴 때 사비가 나가는 경우도 꽤나 있고 한데 혹시 이런 공공외교 자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나 정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NGO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은 특히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은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외교부에서 하는 이제 공공외교 활동은 좀 더 이렇게 좀 큰 규모로 하다 보니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개별 활동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심사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공외교 측면에서 시민사회,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를 주시고 저희도 이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저쪽. 네, 안녕하세요. 전 지금 질문 드릴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강연에서 외교부에 입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대표적인 방법인 5급 시험과 7급 시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대표적인 방법 말고도 외교부로 입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처음으로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시로 들자면 최원준 사무관님께서 지금 아프리카가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떤 좀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하고 가는지 아니면 근무할 때 그러면 그런 어쨌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소통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에 입부할 수 있는 경로가 공채 아니면 특채 이렇게 알고 있고요. 공채도 5급과 7급이 있듯이 특채도 5급과 7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경력이 있는 분들을 특채로 채용을 하거나 혹은 뭐 제2외국어가 특출이 나서 뭐 통역을 조금 더 특화를 해서 특채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그 민간 경력 특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특채가 있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타부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올해는 몇 명을 딱딱딱딱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그 외교부 TO와 그때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두 가지 시험은 아예 이제 정기적으로 몫을 박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채고 이게 특채입니다. 특별하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겁니다.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또 해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가에서 지금 제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란 대륙 자체가 그 조나단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다른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많은 언어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업무적인 언어로 영어 그리고 불어권 지방은 불어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불어권 지방에 있는 나라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지만 이 언어적인 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꼭 중국 업무를 담당하신다고 중국어를 하시면 좋지만 꼭 해야만 중국 업무를 맡긴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년마다 이 과를 옮기게 되는 인사제도상 내가 못하는 언어에 나라를 맡게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영어를 업무 언어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그 질문 취지가 특수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좀 해주는지가 또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외교부 내부에서 제도가 많이 개선이 돼서 해외 근무를 할 때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언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아프리카가 아니어도 아세안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를 가기 전에 그런 나라의 해외 공간에 부임하기 전에 특수 외국어를 교육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분 있을까요? 가운데. 안녕하세요. 대부분 대학생들 분께서 많이 오셨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딸을 가진 엄마입니다. 10월경에 저희 딸이 외교 사료관에서 그 사주가 외교 체험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경찰이 꿈이었는데 거기 다녀오고부터는 이제 외교관으로 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 이제 이런 강의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가도 될까 하는 생각으로 왔는데 그래도 딸이 이제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데서 옆에서 이렇게 거기 갔다 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시간에 외교관과의 대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조잘조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못 알아듣는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 오기 전에 그 외교관에 대해서 그 직업 관련되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도 아까 퀴즈 문제 하는 거 거의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로서 딸아이가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하는 데서 제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입장분하고는 약간 좀 약간 뭐 외적인 다른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외교관이 된 것도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정상적으로 외교관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저희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늘의 저를 만든 한 80% 이상은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도 이 자리에 대부분 학생이 왔는데도 유일한 학부모님 아니실까 싶은데요. 이 자리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오신 열정을 갖고 계신 어머니면 충분히 그 자녀분을 더 이렇게 북돋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머니가 뭐 공부를 해서 가르쳐주고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게 외교관이라는 게 오늘 계속 나왔지만 쉬운 직업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이 많이 놓일 수 있고 특히나 여성에겐 더 어려운 도전 과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해볼 만한 일이고 정말 원한다면 열심히 해봐라고 옆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세정 사무관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넘게 해오시면서 직업은 계속 그대로였는데 미혼이었을 때는 이 직업이 나에게 이랬는데 비혼이 되니까 그때는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 혹은 아이가 생기니까 또 다르더라. 혹은 이제 부모님을 부양할 때가 되니까 이때는 이 직업이 좀 더 이렇게 다가오더라. 어떤 그런 변화된 느낌들을 여쭙고 싶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 아직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데 내일 모레 이제 퇴직할 사람처럼 그런 멘트가 아닌가.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개인 취향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 근대화가 덜 돼가지고 아직도 마초이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건 뭐 제 생활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이게 마초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위주로 생활하니까.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로해지시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해외 근무를 해야 되고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법령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본부에서 한 3년 근무하고 해외에서 5년 근무하고 다시 돌아와서 3년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고 그러시면
뭐 좀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쩔 때는 그 아주 먼 교통편이 안 좋은 먼 험지 쪽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수지 그런 남미 쪽 같은 데는 오는데도 한 이틀 걸려요 한국에. 뭐 이런 말이 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부모님의 임종을 못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거도 이제 그게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런 건 뭐 다 있겠죠. 저는 예전부터 재외국민보호 파트 왜냐하면 아까 우리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딸 아이가 그 경찰이 꿈이었는데 저도 비슷했어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외교관이 돼도 경찰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족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가졌던 초심이 지금까지 유지된다면 거짓말이겠죠. 조금씩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환경이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1989년까지 여기 지금 다들 90년생일 거 아니에요. 1989년까지는 대한민국이 해외여행 자유를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때까지 북한 비슷한 거예요. 자국민이 항보로 해외 못 나가요. 자국민이 해외 나가고 싶으면 정부의 허가를 받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 교육을 받고 그래야지 나갔어요. 그런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2018년에는 해외 출국자 수가 2,800만이 넘어요. 전 국민의 반이 해외를 나갔어요. 거의 세계적인 기록이에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이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에 대한 마음가짐도 뭐 조금씩 바뀌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딱 한 번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오후 반차를 내고 왔어요.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외교부에 이제 입부를 하거나 외교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셨겠지만 외교관이 되어야지만 대한민국 대표로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현정 과장님과 오세정 사무관님께서는 특별히 해외에서도 많이 근무를 하시고 또 국제기구에서도 많이 여러 한국인 직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식의 또 느낌을 받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한국 청년들 중에서 국제개발협력이나 아니면 비영리 기관 쪽에서 국제기구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어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제 근무 경력 중에서 ODA 개발 협력을 담당한 일을 많이 했었고요. 또 모로코,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있으면서 실제 나와서 활동하는 NGO 한국분들이나 국제기구 활동하시는 분들을 뵐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특히 이제 모로코에서 근무를 할 때 그런 특히 보건 분야 봉사활동을 하시는 한국인 의사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계셨다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셨을 텐데 어려운 환경에서 그분들은 이제 모로코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를 많이 근무를 하셨고 또 그런 곳을 다시 가실 준비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거는 어떤 흔히 사회적인 명예나 아니면 뭐 그런 재정적인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너무나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거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저력은 역시 사람이다. 저희가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사람에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고 또한 어느 나라 사람들하고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보고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려면
뭐 뉴욕이나 제네바 같은 본부에서보다도 현지에서 필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분들이 가장 어려운 그런 뭐 전쟁이나 내전 국가들에도 지원해서 가고 각지에서 활동하시는 한국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NGO 단체에서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기회가 되시면 저는 필드에서도 한번 일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경험들이 외교부라는 이런 공무원 틀보다 오히려 더 세계의 무대에서는 더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더 높은 이상을 가지고 도전해 보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추가 답변. 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외교관과의 진솔한 토크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외교관의 세계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평소 외교부는 국민의 성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들어보니 외교관들은 국내외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진심이 여러분께 꼭 전달해졌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외교부 서포터즈 또한 정말 열심히 뛰어서 외교 현장 곳곳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생생한 기사들이 네이버 블로그 모파랑과 외교부 서포터즈 인스타그램에 바로바로 올라가고 있으니 블로그와 인스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네, 이상으로 방송 및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서포터즈 15기 김서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라이브 방송은 종료되었는데요.